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아내가 썰밤 팬이라 저도 종종 옆에서 같이 사연을 듣는데요. 듣다 보니 저도 제 과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진짜 많이 안 하잖아요. 남녀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집값이며 물가는 나날이 오르기만 하니 이해는 갑니다. 또 일부 똑똑한 처자들은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느니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 맞긴 하죠.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 때문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워낙 심한 편이니까요. 고부 갈등도 그렇고요. 근데 남자라고 해서 마냥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사이의 문제지만 그 중간에 낀 남편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걸리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문제고 저도 그래서 마음고생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을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보육원 출신 고아의 중졸이란 이유로 말이죠. 반면 저는 어머니에게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 후 대기업에 진학했고요. 회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했으니까요. 처음 여자친구를 소개했던 날 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잘난 아들이 어리고 예쁘기만 한 불려씨에게 홀렸다면서 말이죠. 물론 아내가 길 가다 누구나 돌아볼 만큼 미인이긴 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어렸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로 제가 아내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이상형이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 여자였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또 밝게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은 거기에 딱 걸맞았죠. 미용 기술을 익혀 자기 혼자 힘으로 밥벌이하고 있다는 것도 멋있었고요. 어머니는 아내를 처음 만나자마자 물을 끼얹는 등 면전에서 참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내를 볼 때마다 번번이 고아년이라는 둥, 우리 아들 발목 잡는다는 둥 온갖 막말을 쏟아 부으셨죠. 그래도 아내는 저를 위해서 그 모든 모욕을 다 참고 견뎠습니다. 정말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런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 앞에서 애처럼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안 그러면 호적 파서 나가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더랬죠.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제 고집에 결국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무사히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설 때만 해도 제 머릿속은 꽃밭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도 아내가 좋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럼 잘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한결같은 분이셨죠.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부모님은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선선히 받아들여 합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웬걸 어머니는 아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일하던 아주머니를 내보내고 굳이 아내에게 살림을 다 떠넘겼고요. 아내가 차린 밥상 앞에서 국이 짜다, 싱겁다, 트집 잡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어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새끼 잘못 키웠다면서 오히려 더 성만 내셨고요. 제가 회사에 있는 틈을 타 아내를 더 모질게 괴롭히곤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어머니 몰래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아내는 다 괜찮다면서 웃어줬죠.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 언젠가는 어머님도 내게 마음을 열어주겠지. 그래도 어머님 정도면 양반이야. 내 친구네 시어머니는 아예 얼굴 봐도 말도 안 걸고 유령 취급한다더라. 또 다른 친구 시어머니는 뺨을 때린 적도 있다고. 그에 비하면 우리 어머님은 말만 좀 모질게 하시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잘해주긴 뭘 잘해줘. 하녀처럼 부려먹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조금만 기다려, 여보. 내가 기회 봐서 부모님한테 분가 얘기 꺼낼 테니까. 됐어. 그랬다가 괜히 또 어머님 심기만 거스르지. 난 진짜 괜찮아, 여보. 그리고 아이 생기면 어머님도 날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겠어? 아내는 언젠가 태어날 아이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친손주를 낳아주면 저희 부모님의 냉랭한 태도도 좀 달라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여러모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렸으니까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들어섰는데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아이를 품어준 아내가 정말 고맙고 예쁘고 한편으로는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더 책임감이 생기기도 했죠. 저희 아버지도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태도가 좀 달라지셨습니다. 아내에게 고생했다면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요. 뭐 갖고 싶은 거 없냐면서 저 통해서 1,000만 원을 건네기도 하셨어요. 아무래도 남자에게 대를 잇는다는 건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반면 어머니는 여전히 아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임신한 걸로 괜히 유세 부릴 생각 말라면서 여전히 집안일도 계속 시키려 들었어요. 누군 뭐 애 안 가져본 줄 알아? 나도 우리 상철이 뵌 상태로 집안 살림 다 하고 바깥 양반 내줘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비해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임신했단 핑계로 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서 남편 부려먹을 궁리만 해댔니? 난 내 며느리가 그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그러니 괜히 애 핑계 대면서 손가락 까딱 안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알겠니? 그럼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도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좋다고 운동 많이 하라고 했는걸요. 처음엔 아내가 괜찮다고 해서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부른 배를 안고 낑낑대며 걸레질을 하고 있더군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불러 화를 냈네요.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요 지금 임산부예요.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들어있다고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이 사람한테 계속 집안일 다 떠넘기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걸레질은 너무 심하잖아요. 몸 굽히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어떻게 걸레질을 시켜요? 그러다 애 잘못되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지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야. 내가 시킨 적 없어. 얘가 내가 시킨 거라고 하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왜 걸레질을 자청하겠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가 말리셨어야죠. 됐으니까 이제 그만 사람 다시 쓰세요. 가정부 월급은 제가 낼 테니까 아무 말 마시고요. 안 그럼 저 정말 이 사람 데리고 집 나갈 겁니다. 결국 한바탕 소란이 인 뒤에야 다시 가정부 아주머니를 집에 들이게 됐어요. 아내는 괜히 시어머니 눈치가 보인다면서 뭘 그렇게까지 했냐고 오히려 불편해했는데요. 그래도 몸이 편해지니까 좀 살 것 같았나 봐요. 나중엔 고맙다고 하더군요. 사실 당신한테 말은 못했는데 임신하고 너무 힘들었거든. 당신이 한바탕 난리친 뒤로 어머님도 잠잠하시고 배 당기는 것도 훨씬 덜해. 고마워 여보. 힘들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야말로 더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얘기해.
난 무조건 당신 편이니까. 아내가 임신 상태라서 그런가 아내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유난스럽게 아내를 챙겼습니다. 평일에도 일찍 퇴근해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걸 열심히 사다 날랐고요. 주말에도 여기저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아내와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또 아내가 임신 후 살쪘다면서 외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길래 마사지 샵도 끊어주고요. 보석이나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선물했네요. 어머니가 서운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한 덕분일까요? 이듬해 봄, 아내는 무사히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건 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갓 태어난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였네요. 하품하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늘 조용했던 집안이 아이 때문에 순식간에 시끌시끌해졌는데요. 그마저도 싫지 않았네요. 아이 문제로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부모님과의 사이도 한결 나아졌고요. 어머니는 손주에게 퍽 다정하게 굴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모나게 굴지도 않으셔서요. 그게 어디냐 싶었네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내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태어난 뒤로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후다닥 다가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로 끼어들었죠. 네, 어머니, 또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 등신 같은 놈. 넌 네 마누라가 밖에서 뭐라고 다녔는지도 모르지? 네? 이 사람이 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백화점 갔다가 인연이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 내가 다가가니까 그놈은 황급히 도망갔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알겠지? 캥기는 게 없으면 왜 도망갔겠어? 아니, 다른 남자랑 팔짱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이 등신아, 아직도 모르겠어? 전현이 지금 너 두고 다른 놈이랑 바람났다고? 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아내가 바람이 났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가 황급히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아니야, 여보. 어머님이 보신 남자는 내 사촌동생이야. 한종혁이라고. 당신도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잖아. 왜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아내는 어릴 때 일찍 부모를 여인 고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혈단신은 아니었어요. 보육원을 졸업할 쯤에 우연찮게 먼 친척과 연락이 닿았거든요. 그래서 친조부와 숙부와는 가끔 얼굴을 보곤 했죠. 그 사촌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기억난다. 종혁이. 아, 맞아. 그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했지? 기억하는구나.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길래 만나서 밥 한 끼 사줬거든. 근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곤 오해해선. 그러자 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넌 사촌동생이랑 그렇게 끈적하게 서로 몸을 쓰다듬고 눈빛을 교환하니? 어? 누가 봐도 정분난 남녀 사이였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끈적하다뇨? 어머님이 애초에 어떤 더러운 선입견을 갖고 저희를 보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뭘 잘못 보셨거나요? 제가 종혁이랑 팔짱 낀 건 사실인데 사촌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맹세컨대 그 이상의 스킨십은 안 했어요. 인연이 아주 끝까지 지 잘났다고 입을 놀려? 정말 사촌동생이라면 왜 결혼식에서 내가 못 본 건데, 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종혁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 결혼식 때도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못 왔던 거고요. 이 사람도 결혼 전에 종혁이 한 번 본 적 있고요.
그때 제가 소개도 다 시켜줬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더러운 오해를... 어머님이 저 싫어하는 거 알지만요. 그래도 이런 식의 모함으로 제 명예를 실추시키진 말아주세요. 전 정말 억울해요. 어지간히도 속이 상했는지 아내는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내가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그와 비례해 어머님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져갔죠. 저는 아내를 일으켜 눈물을 닦아주고요. 어머니를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바람났다느니 뭐니 그런 망발을 하세요? 뭐? 망발? 이놈아, 무조건 네 부인 편드는 것도 적당히 해. 내가 분명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천연이 그놈이랑 얼싸안고 실실대는걸? 이 사람이 사촌 동생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동생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오해는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난 못 믿겠다. 한눈에 봐도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었는데 친척 동생은 무슨... 어머니는 도무지 아내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급기야 아이방 쪽을 노려보더니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그놈이랑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았는데 하늘이가 네 친자식은 맞는 거냐?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태어났을 때 친자검사 같은 거 안 해봤잖아. 그럼 모르는 일 아니야? 안 되겠다. 당장 병원에 친자검사부터 의뢰해보자.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절 구박하고 의심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하늘이까지... 저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그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하늘이는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이랑 제 아들이에요. 그것만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요. 아내는 그 한마디만을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커다란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다급하게 말렸어요. 여보, 왜 이래?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 더는 어머님이랑 못 살겠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날 바람난 여자로 내몬 것도 모자라서 우리 하늘이까지... 어떻게 저 어린 것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다 미안해, 응? 어머니한테도 얘기해서 꼭 사과하라고 할게. 아니, 말했잖아. 나 더는 어머님이랑 못 살겠다고. 당신이 선택해. 나야 어머님이야? 여보, 진짜 왜 그래? 지금 당신 너무 흥분했어.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하자. 왜 대답을 못해? 나보단 어머님이야? 정말 이대로 나랑 이혼할 거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왜 해? 말했잖아. 난 늘 당신 편이라고.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무너지듯 제게 매달렸어요. 그럼 우리 분가하자, 응? 나 참을 만큼 참았잖아, 여보.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내가 왜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건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아내를 더는 보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끌어안고 말했죠. 그래, 우리 분가하자. 당신이랑 나, 그리고 우리 하늘이까지 셋이서만 살자. 당신이 원한다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 안 봐도 돼. 아들 없는 셈 치고 살랐지. 자업자득이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나한텐 정말 당신뿐이야. 아내는 그간의 서름이 한 번에 터진 사람처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아내를 달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이튿날 부모님에게 집을 구해 나가 살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도 이미 전날 밤 소동을 전해 들은 듯 알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래, 나가 살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하늘이 친자검사는 한번 해보자꾸나. 어머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친자검사는 무슨 친자검사예요? 아이, 진짜 친자라면 못할 게 뭔데? 어머니 계속 하지 말자고 하지, 어?
쥐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캥기는 게 있긴 뭐가 있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친자 검사해요. 대신에 친자라고 나오면 그때 어머니 그 사람한테 정중하게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다신 괴롭히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내는 뭘 그렇게까지 얘기했냐면서 당황하더군요. 그래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인데 정말 영영 안 볼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건 없잖아. 그리고 친자 검사라니. 혹시라도 나중에 하늘이가 커서 이 사실을 알아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하늘이 모르게 하면 되지.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당신도 어머니가 하늘이 두고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하는 거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친자 검사라니. 결과에 당연히 친자라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검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르게 전문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면 되니까. 뭐 아는 곳이 있어? 아니, 한번 알아봐야지. 제 설득에 아내도 결국 친자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몰랐는데 이 친자 검사를 해주는 전문 기관이 꽤 많더라고요. 아내와 둘이 꼼꼼하게 인터넷으로 후기도 찾아보고요. 전화 및 방문 상담도 해가면서 마음에 드는 곳 한 곳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 아들과 제 머리카락을 보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친자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본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말했죠. 뭐 하세요? 약속했잖아요. 얼른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어머니. 제 말에 어머니는 입술을 질끈 깨문 것도 잠시, 이내 아내를 향해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구나. 그래, 친척 동생이랑 사이가 좋으면 팔짱도 끼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 괜한 억측을 한 모양이다. 저 가지고 뭐라고 하신 건 다 괜찮은데요. 저희 하늘이가 이 사람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신 건 정말 큰 상처였어요. 어머님이 뒤늦게 사과하신다고 해도 제 마음이 하루아침에 풀릴 것 같진 않네요. 예정대로 저희 분가는 했으면 하고요. 당분간 어머님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어지간히도 상처를 받았나 봐요. 어머니의 거듭된 사과에도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고요. 그 뒤로 어머니는 물론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일체 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도 전부 패스하고요. 따로 안부 전화 같은 것도 물론 드리지 않았죠. 아내가 충분히 그럴 만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에 관해서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았네요. 반면 부모님은 그런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나 봐요. 됐다고 하는데도 아내 통장으로 다달이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시고요. 아내 생일엔 따로 명품백이나 명품 스카프 같은 걸 선물로 보내기도 하셨네요. 어머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방 하나 샀으니까 네가 전해주렴. 곧 어멈 생일이잖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야. 어멈도 하늘이도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네, 둘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혹시라도 어멈 마음 풀리면 언제 한번 놀러 오고. 우리 손주 사진 말고 실물로도 좀 보고 싶구나.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님의 자식인 걸까요?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외면한 지 1년, 2년, 3년, 어느덧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엔 아내가 그만 용서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사과를 하셨고요. 용돈이며 선물도 넉넉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그 모든 걸 말없이 다 받아 챙겼으면서 계속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큰맘 먹고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조만간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하늘이도 데리고 조만간에 같이 한번 찾아뵐까? 뭐? 난 싫어.
그냥 평소처럼 당신 혼자 다녀와. 아니,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신이랑 하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셔. 5년 동안 며느리 손주 못 보고 살았으면 두 분도 충분히 벌 받은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용서해 드리는 게 어때? 그러나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누구 마음대로? 참나. 누가 박씨 집안 인간 아니랄까봐. 당신도 똑같구나. 어떻게 나한테 용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창부 취급당한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아니, 창부 취급이라니 그 정도까진 아니었잖아. 다른 놈이랑 애 낳은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창부 취급이 아니면 뭔데? 그때의 그 모욕감을 내가 잊을 것 같아? 당신 어머니 용서하려면 아직 멀었어. 아니, 평생 용서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다신 그따위 말하지 마. 알았어? 아내는 어머니한테 당한 과거의 상처가 생각보다 더 커 보였어요. 시댁의 시자 얘기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더군요. 결국 저도 더는 뭐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또 5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젖먹이었던 아들 녀석도 어느덧 초등학교 저학년이 됐죠. 그런데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 저를 너무 닮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뭐 아내를 닮았으면 외탁을 했구나 하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도 전혀 닮지 않아서요. 저희 부부가 아들과 같이 외출하면 사람들이 한 식구가 아니라 다른 가족으로 오해할 정도였네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우습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자꾸만 옛날에 어머니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친자 검사까지 해서 확인까지 다 받은 마당에 검사 결과가 뭔가 잘못됐던 게 아닐까? 그 연구소가 좀 실력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그런 스스로가 너무 쓰레기 같고 역겹기도 했어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는 게 너무 여유로워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요. 따로 헬스도 등록해서 운동에도 취미를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몸 만드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서요. 아들에 관한 괜한 고민은 더는 하지 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웬걸, 하필이면 헬스장에서 친해진 동생놈이 유전자 연구소에서 일한다지 뭡니까? 당연히 친자 검사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술을 먹다 말고 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혹시 친자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냐? 아니, 친자가 아닌데 친자라고 나온다거나. 에이, 유전자 검사가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희도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봐 몇 번이나 교차 검증해요. 샘플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힘들죠? 그렇지. 그럼 친자라고 나오면 정말 친자가 맞는 거겠지? 아니 뭐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형님? 뭔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저는 그동안 있던 일을 간략하게 동생에게 털어놨어요. 그러자 동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입을 열더군요. 그걸로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럼 형수님 몰래 친자 검사 또 해보면 되죠. 뭐? 친자 검사를 또? 네, 뭐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 하겠어요. 형님이 한다고 하면 제가 지인 찬스로 좀 싸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럼 내가 괜히 우리 집사람 의심하는 것 같아서. 에이, 어차피 10년 전에도 친자라고 나왔다면서요. 계속 이렇게 혼자 찝찝해하느니 한 번 더 검사하고 속 후련해지는 게 낫죠. 형수님 모르게만 하면 무슨 문제예요? 결국 그 동생의 설득에 넘어간 저는 또다시 저희 부자의 친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내와 아들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했죠. 동생에게 저와 아들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넘기면서도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자괴감이 들었네요. 한편으로는 얼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 고민에서 해방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약 한 달 뒤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퇴근 후에 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생놈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형님. 제가 몇 번을 다시 해봤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니. 일단 한번 보시죠. 저는 동생이 내민 서류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길게 한 뒤 거기 적힌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나갔죠. 불일치라는 글자가 그 무엇보다 크게 제 눈에 와서 박히더군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뒤통수가 얼얼해졌고요. 동시에 다리에선 힘이 쫙 풀려버렸어요. 제가 뒤로 넘어가려고 하자 놀란 동생이 황급히 다가와 부축하더군요. 전 그런 동생을 밀어낸 채 얼굴을 마주했어요. 동생은 죄 지은 사람처럼 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더군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진짜야? 네, 몇 번을 다시 해봐도 그렇네요, 형님. 전 당연히 친절하고 나올 줄 알고 하자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절대 믿을 수 없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너네 회사 믿을 만한 회사 맞아? 다른 데서 더 큰 연구소에서 다시 해볼 거야. 저는 말리는 동생을 뿌리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나온 다른 연구소에 바로 친자 검사를 의뢰했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졸랐네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피말리는 2주의 시간이 흘렀고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불일치였습니다. 맘 같아선 바로 아내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정말 제 친자식이 아닌 거라면 과거 그 검사는 아내가 몰래 조작을 했다는 건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 여자입니까? 그런 여자가 추궁한다고 순순히 진실을 토해낼 것 같지 않더군요. 고민 끝에 흥신소를 수소문해 아내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비용은 꽤나 들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아내가 옛날에 다른 놈과 외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굳이 아내의 과거를 파헤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었거든요. 제가 헬스에 취미를 붙인 것처럼 아내도 수영에 취미를 붙였는데요. 주말에도 수영을 하러 간다기에 수영에 푹 빠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글쎄 수영 강사와 바람이 났지 뭡니까? 흥신소 직원이 내민 사진 속에서 아내는 수영 강사놈과 차 안에서, 바다에서, 모텔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그럼 이 자식이 10년 전 그 상간남인 겁니까? 우리 하늘이의 생부가 이놈이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흥신소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모님이 이 수영 강사와 만난 건 작년 여름입니다. 그 전에 둘 사이엔 어떠한 접점도 없어 보이고요. 그 말씀은 네, 아이의 생부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의 외도 상대가 이 한 명이 전부가 아니란 소리죠.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과거에도 계속 다른 남자들을 만나 오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내의 생부 찾기에 집중했고요. 흥신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줬죠. 그 결과 빠르게 아들의 생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기가 막히게도 아들의 생부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 목격했다는 바로 그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촌동생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일 수가 있냐고요? 애초에 사촌동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내는 자기가 만나던 상간남을 제게 사촌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그 자식을 만나 밥도 먹었기 때문에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쩐지 그 새끼가 가끔 저랑 제 아들을 묘한 눈으로 쳐다보며 웃더라니. 속으로 병신 같은 새끼라고 비웃었을 걸 생각하면 미칠 것 같더군요.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을 확인하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수영 강사와 불륜을 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사촌 동생이라 속인 그 상간남도 만나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2명의 상대와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더러운 여자 아닙니까? 한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모텔에 있을 때 현장을 덮쳤습니다. 흥신소에서 준 외도 자료는 법적 증거가 되기 힘들다고 해서요. 몰래 제가 따라붙어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요. 2 연놈이 한창 붙어먹다 쉬고 있을 때 방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둘 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야말로 사촌 동생이라는 놈하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누워서 쉬었다 가려고. 상황이 너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참나, 내가 10년을 속아주니까 정말 등신인 줄 알아? 세상에 어떤 사촌들이 서로 발가벗고 모텔에서 쉬는데? 어? 아니야, 여보. 우리가 서로 남녀 사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어릴 때 이렇게 자주 옷 벗고 같이 놀고 그랬어. 얘가 미국에서 왔잖아. 미국에서는 원래 그런다고. 당신이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걸 보고도 끝까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댈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저는 핸드폰으로 미리 찍어둔 2 연놈의 스킨십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2 손을 싹싹 빌더군요. 여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종혁이랑 나랑 정말 작정하고 당신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새끼가 당신 사촌이 아니란 것도 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하늘이도 이놈 자식이잖아. 그러자 아내가 그 와중에도 2 눈을 세모꼴로 뜨더군요. 당신 아직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당신한테 얘랑 사촌이라고 속이고 따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 하늘이는 당신 자식 맞아. 태어나자마자 당신 어머니 등살에 친자 검사까지 해봤으면서 아직도 그런 소리래? 인연이 끝까지 사람을 새치어로 갖고 놀려고 해? 저는 아내의 얼굴에 친자 검사한 결과지를 던져줬어요. 아는 동생 통해서 한 것과 새로운 연구소에서 한 것 총 2장이었죠. 그걸 본 아내의 얼굴이 참혹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어디 계속 짓거려 보시지. 이래도 하늘이가 내 친자식이 맞아? 너 똑바로 말해봐. 10년 전엔 도대체 무슨 간악한 수를 썼던 거야? 어? 난 모르는 일이야. 하늘이 당신 친아들 맞다고. 이거 다 조작된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경찰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두고 보자고. 내가 당신이랑 저 새끼 상간자 소송 걸기 전에 사기죄로 신고부터 할 거니까. 저는 그대로 가차없이 몸을 돌렸어요. 그제야 덜컥 겁이 난 걸까요?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응?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그럼 나 정말 콩밥 먹을지도 모른다고. 그래, 내가 검사 결과 조작했어. 10년 전에 그 연구소 원장이라는 놈 만나서 뒷돈 주고 몰래 거래했어. 아내는 울면서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 가짜는 진실 앞에서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뭐? 뒷돈을 주고 거래를 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시집 올 때도 모아둔 돈 한 푼도 없다면서 혼수도 안 하고 맨몸으로 시집 온 주제.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결혼할 때 여자도 남자 모르게 비상금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어. 그거 전부 다 그 연구소 원장한테 털어주면서 살려달라고 빈 거야. 미안해 여보. 그치만 나도 방법이 없었어. 모든 진실을 알면 당신이 나랑 계속 살았겠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아내는 커다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하지만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있던 걸 현장 발각당한 상황에서 그런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소리 하지 마. 100번 양보해서 네가 정말 날 사랑했다면 거기서 멈췄어야지. 친자 검사 조작한 이후로 또 바람을 피우진 말았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인간이 협박했단 말이야. 계속 자기 안 만나주면 당신한테 모든 진실을 다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 그럼 네가 요즘 만나는 수영 강사는 뭔데? 그놈도 네 과거를 알고 협박했어? 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당신이 그걸 어떻게... 또 다른 상간남 얘기가 나오자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입술을 앙 다물며 절 무섭게 다그치더군요. 당신 뭐야? 내 뒷조사를 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야? 어? 부부 사이에 이래도 돼? 난 프라이버시도 없냐고. 다른 놈이랑 놀아나는 게 네 프라이버시야? 더 긴 말할 거 없고 오늘부로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여보,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지? 그럼 우리 하늘이는 어떻게 해? 내 아들도 아닌데 알게 뭐야? 그건 친부인 저 새끼랑 얘기해. 저는 달라붙는 아내를 거칠게 밀어내고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잠자코 지켜만 보고 있던 상간남에게도 달려가 주먹을 날렸죠. 이 개자식아, 그동안 사촌동생이로 잘도 속여먹었겠다? 내가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콩밥 먹게 할 거니까 어디 두고 보자고! 아니,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애인 줄 알면 지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제 애 아니라고 했거든요. 미정이 얘도 당신 애인 줄 알고 낳은 거라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이 새끼야! 기가 막혀서 상간남의 얼굴에 연거푸 주먹을 날렸습니다. 비실비실한 놈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지더군요. 아내는 대체 이런 새끼가 뭐가 좋다고 10년을 넘게 만났던 건지 두 년놈을 뒤로하고 전 바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란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10년 전 친자 검사를 해줬던 그 연구소 원장까지 셋을 싹 다 사기죄로 고소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님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면서 노발대발하셨고요. 무조건 제일 좋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라면서 지원금도 두둑하게 보태주셨죠. 못난 아들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한 부모님한텐 참 면목이 없더군요. 끝내 이혼이라는 대못을 한 번 더 박은 것 같아 너무 죄송했고 말이죠.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저는 전처와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고요. 전처와 상간남에겐 짧긴 해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연구소 원장도 받아먹은 돈의 몇 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했죠. 또 그 업계가 은근히 좁다고 하대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줬던 동생에게 부탁해서 소문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장이 고객한테 돈 받아먹고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말이죠. 효과가 제법 있었는지 그 연구소는 결국 몇 년 안 돼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도움을 준 동생에겐 전에는 미안했다는 사과와 함께 만날 때마다 비싼 밥을 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처는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자꾸만 질척거렸습니다.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는데도 자꾸만 연락이 오길래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요. 이사도 가고 이직도 했습니다. 종종 겹지인들이 전처와 그 아들의 근황을 전해주려 했지만 일부러 듣지 않았어요. 그 모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꼽만큼도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신경이 쓰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참 좁죠? 이혼하고 몇 년 뒤 우연찮게 전처를 다시 만났지 뭡니까?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위해 간 고깃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더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보고 몰라봤습니다. 그간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하얗게 센 머리에 쭈글쭈글해진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고는 여보 하고 부르기에 뒤늦게 전처라는 걸 알게 됐죠. 아무래도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하니 따로 밖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처는 저를 아련한 눈길로 바라보며 그러더군요. 그동안 나 없이도 잘 지냈나 보네. 좋아 보인다. 나야 뭐. 당신 혹시 재혼한 건 아니지? 아직은 아닌데 조만간에 할 것 같아. 지금 만나는 사람 있거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따로 사귀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가오라고 해야 할까요? 없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가 싫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네요. 그러자 전처의 얼굴이 단박에 어두워지더군요. 다른 여자라니 참 빠르다. 난 아직도 당신 못 잊었는데. 그래, 뭐 애초에 잘못한 건 나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벌써 다른 여자가 생겼어? 이제 와서 왜 이래? 하늘이 아빠는 어쩌고, 그 수영 강사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저를 추궁하는 전처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바람 피웠던 내연남들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수영 강사야 그냥 불장난이었으니 당연히 헤어졌고 하늘이 아빠랑은 재혼했었는데 결국 이혼했어. 당신 정말 내 소식 하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뭐? 이혼? 그럼 하늘이는? 하늘이는 뭐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는데 여자 혼자 그게 쉬워야지. 근데 그 사람도 자긴 못 키우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진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을 텐데. 어떻게 자기 새끼 낳은 여자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새끼 나중엔 나한테 폭력까지 썼어. 진짜 개새끼지. 안 그래? 아니 그 자식 욕은 됐고 하늘인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 맞아?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푹 떨구면서 시선을 피했어요. 아니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현실적으로 내가 뭐 비빌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 일하면서 애까지 키워. 그래서 보육원에 잠시 좀 맡겨뒀어. 아이가 보육원에 있다는 소식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얼해졌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애미가 지 새끼를 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도 10년을 제 아들로 알고 키웠는데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고 이혼 후에도 간간히 그의 생각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전처는 슬그머니 제게 다가와 몸을 기대더군요. 나 조금 있으면 일 끝나는데 같이 술이나 한잔 할래? 이렇게 만난 걸 보면 역시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지 않아? 개소리 집어치워! 지 애를 보육원에 버려두고 어디 또 더러운 수작을 부리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애미야? 짐승만도 못한 년 꺼져! 저는 전처를 향해 욕짓거리를 하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전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만 그대로 휙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자기도 나름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더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요. 그 뒤로 주변을 수소문해 전처의 아이가 어느 보육원에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처가 지내던 보육원일까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보육원이더군요. 그날로 보육원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도 금세 절 알아보더군요. 아빠,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아이는 금방이라도 제게 안기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아이도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인지 저와 헤어지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제 눈치를 봤었고요.
다 어른들의 잘못이죠. 어쨌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차마 제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걸 보고 있자니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네가 여기 있는지 정말 몰랐어. 야, 알았으면 절대 너 여기 안 보냈을 텐데. 간신히 눈물을 참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아빠, 아직도 내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도 돼? 당연하지. 내가 하늘이 아빠가 아니면 누가 하늘이 아빠야? 하지만 아빠는 내 진짜 아빠 아니잖아. 나도 다 알아. 엄마가... 그런 건 이제 상관없어. 아빠랑 같이 가자, 하늘아. 엄마 없이 우리 둘이 아빠랑 아들로서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응? 사실 보육원에 가기 전까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 그 아이의 생부도 아니었고 그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건 전처와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런 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10년간 내 아들처럼 키운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웬걸,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와 안길 줄 알았던 아이는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아빠, 아니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같이 살자고 해요? 가세요. 전 엄마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하늘아, 너도 알잖아. 네 엄마는 널 일부러 여기에. 뭐가 됐든 아저씨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고요. 아이는 단호하게 저를 밀어냈고요. 그 뒤로 제가 몇 번이나 보육원을 찾아가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땐 아이가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날 거부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육원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및 후원만 해주고요. 일부러 아이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더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취업해 첫 월급을 받았다면서 글쎄 내복과 영양제를 사왔지 뭡니까. 그리고 글쎄 저를 아버지라 불러주더군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지. 아니 근데 대체 왜 이제서야? 얼떨떨해하는 저를 향해 아이가 우는 듯 웃는 듯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보육원에 찾아와서 저한테 같이 살자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전 상간남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를 모질게 밀어낸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제 인생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뿐이었어요. 어릴 때 저를 키워주고 사랑을 주신 것도, 보육원 졸업할 때까지 뒤를 봐주신 것도 다 아버지였으니까요. 이젠 저도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늦게라도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아들의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다 큰 아들을 끌어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내 엉엉 울었던 것 같네요. 그 뒤로 아들과는 간간히 연락도 하고요. 생일 때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엔 따로 얼굴 보고 밥도 먹고 있습니다. 반면 아들은 전처와 지 생부와는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그럴만도 하죠. 그 짐승 같은 년놈들은 아들을 버려두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들 통해 은근슬쩍 물어보니 전처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생부란 놈은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같더군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봅니다. 그 년놈들과 달리 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처와의 일이 트라우마가 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솔직히 전처처럼 외적으로 예쁘고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죠. 제 못난 과거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줬고요. 제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나 할까요? 아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아내를 쏙 빼닮은 자식놈들도 제 인생의 큰 기쁨이고요. 지난 인생사를 이렇게 글로 옮겨줬고 보니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새삼 더 크게 와닿네요.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